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자연스레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떠오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업이죠. 이제는 우리 일상의 일부분일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줄 배달업, 그 현재와 미래에 관한 주제로 오늘 이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찬호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윤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총무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선우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광주지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임창욱 지역상권 육성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배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배달앱의 결제 금액이 1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음식 주문량이 정말 많아진 건데요. 전화 주문이라든지 또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 집까지 배달이 오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윤상현 총무부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집에 보통 냉장고에 전단지나 책자 같은 것이 있었었죠. 네. 예, 그 책자를 보고 예전에는 주문을 해서 음식을 전화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배달원이 직접 배달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음식을 시켜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대면 배달 앱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 자기 핸드폰에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필요한 음식, 결제 방식, 결제 수단, 그리고 본인이 그 음식을 주문한 주소까지 다 이게 가맹점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맹점에서는 그 전송된 자료를 보고 음식을 주문을 하고 음식을 조리를 하고 조리를 하면서 배달 대행업체에 동시에 오더를 넣게 되죠. 네. 어떤 곳에서 주문이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이 음식을 픽업을 해서 전달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 배달 대행업체에다가 음식이 조리가 돼서 픽업이 가능한 시간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네. 알려주게 되면은 그 이제 배달 대행 기사가 와서 음식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전에 그 음식점에서는 미리서 소비자한테 우리가 가맹점에서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는 시간까지 공지를 해주다 보니까 참 이게 편리한 시스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그전에도 사실 배달은 있었지만 그 그렇죠. 방식이 좀 달라져서 처음 배달 대행업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했어요. 뭐 배달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이제 하는 방식에서 정말 달라진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 박선우 회장께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배달 가정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문앱과 배달앱 혼합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문앱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소비자님께서 그 앱을 통해서 음식물을 선택하게 되면 음식 점주님께 주문이 받아지고요. 그 음식물을 준비하는 동안에 배달 그 대행업체 동네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 배달 요청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 혼합형이 있습니다. 배달 혼합형은 소비자와 그리고 음식 점주 그리고 배달 라이더분까지 동시에 주문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온라인 활동 전반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도움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함께 앱을 다운로드해서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제 된 건데 소비자들의 배달 앱 사용 빈도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대해서 먼저 정찬호 센터장께서 좀 살펴주시죠. 올 1월 모 리서치 회사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응답자 전국에 997명이 답을 했는데 41%가 음식 배달 앱을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사용한 걸로 나타났고요. 이용자의 약 60% 가까이가 주 1회 이상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요. 앱을 통한 주문이
1년 전에 비해서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창욱 이사장께서 네, 덧붙여 주시죠. 네,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배달 앱 사용량이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 어떤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 이전인 2019년 8월에 국내 앱 사용량이 1,058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 2020년 8월에는 1,322만 명으로 1년 사이 한 25%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12월 통계에는 사용량이 2,773만 명으로 불과 4개월 사이에 약 한 110%의 이제 초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배달앱 시장 규모는 18년에는 4조 1천억 원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7조 1천억 원으로 그리고 2020년에는 12조 원으로 급격히 이렇게 시장이 팽창되고 있다고 이 공정위원회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중국,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계 4위 정도 수준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 이 배달이 우리 삶 깊숙이 지금 이제 들어와 있고 또 급격하게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오른 배달업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지금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업에 대한 현황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혹시 윤상현 총무부장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방금 임창욱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내 배달앱 시장은 크게 3개 업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뭐 A, B, C로 해서 3개 업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A라는 업체가 약 50%대, 네. B가 30%대, C가 한 10%대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고 작년 20년 8월부터서는 후발주자가 대표적인 업체가 2군데가 지금 나서면서 네. 시장 점유율이 지금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특히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배달앱 이용 통계에는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주문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게 배달앱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배달앱 시장의 판도는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A, B, C 업체의 점유율이 90% 이상이 되는 지금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큰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의견들을 살펴보니까 네. 가장 큰 거래 관행 개선을 아주 필수적인 개선 요건으로 봐서는 우선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비 수수료율 인하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공공 배달앱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시급성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내 광고 기준을 좀 마련해서 좀 차별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공공과 민간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우리 광주형 공공 배달앱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아울러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공이 지나치게 민간의 영역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보다는 긍정적인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우리가 광주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토론 이제 후반부부터 쭉 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오늘 그 배달앱 현황 앞부분에서 지금 살펴주신 거에 따르면 후발주자 업체들이 이제 뒤따르고는 있지만 세계 업체 정도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일찍 뛰어드는 업체 위주의 어떤 독과점 때문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창욱 이사장께서도 지금 배달업의 현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그 배달업 현황에 앞서서 이제 배달 앱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네. 짚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네. 이 배달 앱이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서 O2O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상품을 주문하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상품을 받아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 배달 앱은 이제 소비자에게 음식점을 추천해주고
또 메뉴를 검색해주고 또 주문, 결제, 이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앱입니다. 이런 그 음식 배달 앱은 2010년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최근 우리 이 음식 배달업이 급격하게 성장된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이렇게 증가되면서 외식의 개념들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식은 배달이나 포장 혹은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고 일컬어지는 HMR까지도 외식의 범위가 이제 포함되게 되는 그런 사회적 요인이 변화 원인, 증가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되면서 모바일 커머스가 이제 성장하게 되죠. 이런 기술적인 요인, 그리고 또 경제적 요인으로는 2018년 이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점포에서는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달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돌발적 요인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언택트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주문량이 이제 급격하게 돼서 이런 음식 배달 앱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자연스럽게 이런 음식 배달 앱의 사용량이 증가될 것이 한 5년 정도는 앞당겨서 이렇게 성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기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발전이 가능성이 있었던 분야이긴 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앞당겨져서 지금 이런 배달업의 현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보시고 계시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전에도 전화 한 통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시대에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 앱이 등장하고 배달 대행 업체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소비자 입장과 또 점주 입장, 가맹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편리할까라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편리할까도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배달업이 또 배달 앱이 자리 잡는데 그런 편리성이 분명히 또 반영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일정 부분. 자, 이렇게 배달 앱을 활용해서 배달을 하는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찬호 센터장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특히 뭐 젊은 세대들 생활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집에서 조리하고 뭐하고 이게 굉장히 싫은 거죠. 귀찮고. 이제 이런 게 또 그 패턴의 변화가 하나 좀 크게 있지 않나 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랄지 미세먼지 그 등으로 인한 어떤 그 환경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손쉬운 앱을 통해서 배달 주문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점주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앱 회사들이랄지 대행업체들의 이러이러한 관계들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매출 이익, 매출 상승,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뭔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인건비 부담이랄지 관리 문제 좀 이런 것들이 좀 적잖이 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뭐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겹치게 되면 더 심한 현상이 이렇게 고착화될 것 같은데 좀 그런 관리 문제들이 좀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배달 앱을 활용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상현 총무부장께서도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소비자나 가맹점 모두 다 간편하다는데 일단은 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우리가 맨 손에서 가지고 노는 핸드폰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뭐 수많은 메뉴를 내가 그 서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본인이 직접 그 많은 메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가 있고, 이미 또 다른 사람들의 이용 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음식을 고르는 재미를 또 부가적으로 맛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식점 측면에서도 보면은 주문도 명료하게, 또 결제도 간편하게, 또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배달할 것인지까지 다 이미 그 준비된 상태에서 오더를 받기 때문에 매장 측면 운영에서도 효율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고,
정찬호 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예전에는 배달이 한두 건 정도 된다면 직고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배달 대행사가 생기면서부터 배달이 한두 건만 나온다 할지라도 배달 대행사를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직고용을 안 해도 될 수가 있다. 이래서 그 인건비의 그 고정비 측면의 메리트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배달 앱이나 배달 대행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배달 대행료나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과다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공공앱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비자들은 뭐 대면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그냥 손안에서 앱을 실행함으로써 배달을 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수익과 매출 면에서도 업체에서는 자연스레 이 배달 대행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 쭉 변해 가고 있는 하나의 간편성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배달업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배달 앱과 배달 대행 업체 이용 후에 그 변화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도 각자의 좀 관점에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선우 회장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변화는 굉장히 크죠. 제가 이제 2010년도에는 이제 2010년도에 주문 중개 서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배달 시장은 기본적으로 고객, 음식점 소속 그 배달 기사, 그 소속 배달 기사라는 것은 아까 저기 윤상현 회장님,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용이었죠. 한 그 회사에. 근데 지금은 이제 간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고객, 주문, 중개 플랫폼, 그다음 음식점, 그다음에 배달 대행 플랫폼, 그다음 배달 대행 대리점, 그다음에 배달 대행 기사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시장이 지금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한 곳에서 머물러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배달 플랫폼 등장으로 일자리 창출됐다는 점, 라이더의 수익 증대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임창우 이사장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예, 방금 뭐 사회적 변화랄지 또 이제 라이더 입장에서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 배달 앱이나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그 음식점 점주 네. 입장에서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국내 3개 주요 음식 주문 중개 앱을 이용하고 있는 506개 이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 효과 분석 결과 그 80%가 넘는 음식점에서 이 배달 앱과 배달 대행 서비스를 감행한 후에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보다는 비프랜차이즈 점포가 더 는 양이 이렇게 높았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한 80% 이상의 점포에서 또 광고 또는 홍보 효과가 있었다라고 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프랜차이즈보다는 비프랜차이즈에서 더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76.5%에서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는 비용이 절감되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또 71.6%는 이 배달 가능 구역이 더 훨씬 넓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51.2%에서는 그 주문량에 맞춰서 배달원을 이렇게 사용 가능하게 됐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 변화도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이제 광주 지역 음식점 중에서 이제 기존에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점포가 한 46%,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 5개 정도에서 배달을 했었었는데 이런 배달 앱이 출시된 이후에는 약 78.2%, 10개 중에 8개 점포에서도 지금 배달을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언택트 환경 하에서 이런 음식점들이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이런 배달 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점주 입장에서 특히 매출이나 홍보 면에서는 정말 그 긍정적인 하나의 변화 될 수 있었는데 혹시 기타 뭐 다른 네네네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임창호 기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배달 앱이 활성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배달 앱을 사용하는 업체 하면 프랜차이즈 업체, 뭐 치킨, 뭐 피자라든지 이런 업종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영업장에 방문을 안 하니까 네. 심지어 한식집에서 생고기 비빔밥, 갈비탕도 포장을 해서 지금 배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음식점에서 배달 앱을 사용을 하면서 음식점 자체로 좀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배달 앱에서는 그 배달 고객, 주문 고객의 번호를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서 안심정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안심정보제는 배달을 주문을 해서 3시간 정도만 오픈을 해주고 그 이후로 되게 되면 그 번호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지금 현재 2010년부터 배달앱이 활성화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지만은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손쉽게 배달 앱에서 홍보를 해주고 상품 메뉴를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이미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지금 아예 지금 상실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달 앱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고 배달 앱에서 수수료를 올리거나 어떤 불공정 행위를 해도 맞설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큰 우리 그 배달업체 2군데가 합병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 합병을 시도를 했을 때도 저희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막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독과점이 되다 보면은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큰 매머드 업체가 독과점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신규로 지금 진입을 하고자 하는 배달 대행 업체들도 자본에 밀리고 시장 점유율에 밀리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소비자한테 돌아오고 가맹점에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우려가 돼서 네. 합병에도 반대를 했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우리 그 가맹점들이 가지고 감내하고 있는 그런 피해도 상당하다. 이런 네.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제 독과점이라는 어떤 부작용 차원에서 지금 그 배달 앱의 가입비라든지 이런 책정 기준들이 명확하게 지금 마련이 돼 있는지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윤상현 총무부장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같은 내용이 좀 이어서 네. 나온 것 같은데요. 배달 앱마다 지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1, 2, 3위 업체를 보면 먼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은 그 배달 앱 내에서 음식점을 노출하는 광고비하고 실제 주문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이 2가지 축으로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장 반경 1.5km 이내에 콜이라고 하는 속칭 그 자기네들만의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깃발꽂기를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네. 이 깃발꽂기를 하게 되면 노출 광고비를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제가 VAT 포함해서 알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영업장 한 군데에서 깃발꽂기 하나만 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장 반경 내에 1.5km 이내에 3개 정도 이상은 그 깃발을 꽂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 해도 2만 원 이상이 아마 된 걸로 제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뭐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단에다 노출해주는 그런 또 광고 상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다 노출을 하게 되면은 건당 8%. 그러니까 음식 가격 6%를 또 수수료 또 떼가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보통 라이더들이 가져가고 있는 3, 4천 원 정도의 배달 수수료까지 더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 뭐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데 비빔밥 한 그릇 시켜 먹었더니 비빔밥은 6천 원인데 배달료가 7천 원이 되더라. 네.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음식점 업주 입장에서는 배달 수수료로 나가버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네.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그 1위 업체 말고도 또 보면은 두 번째 업체는
중개 수수료가. 또 세 번째는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점주들 입장에서는 물론 직고용을 안 해서 그런 게 좀 남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배달 수수료로. 네. 이런 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자, 임창웅 이사장께서 덧붙여서 말씀해 예. 주시죠.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각종 수수료가 되게 부담이 되죠. 매출이 증가했지만 수수료가 또 더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던 부분들인데요.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이제 유통 경로에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지금 우리 박선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유통 경로는 고객, 그 다음에 음식점, 그 다음에 배달원 이렇게 3단계 구조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몇 단계가 더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주문 대행 플랫폼이랄지 혹은 배달 대행 플랫폼,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 그 다음에 라이더들까지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유통 경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고 또 그 사이에서 이런 그 중간 마진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방금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사례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 2010년에 이제 주문 중개 앱이 처음에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 점포주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광고를 해주신다고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장들이 이제 성장이 되고 또 시스템들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그 모든 점포들 입장에서는 이 자기 점포가 어플의 상단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야지 이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이제 심리가 발생이 되고요. 네. 이런 심리를 꿰뚫은 이런 중개 앱들에서 이제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포주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각종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점포를 그 광고를 상단에다 올리게 되는데 뭐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점포들에서도 이제 같이 돈을 내고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악순환들이 결국은 영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이런 영업비 상승들은 결국은 이제 피해는 고객들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중에도 이제 많은 그 대안책으로 공공 배달 앱의 필요성을 간혹씩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공공 배달 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필요성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달 앱 시장의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주들 대부분 배달 앱 뭐 두세 군데 정도 가입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면서 수수료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실 거고요. 자, 이런 문제점을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지자체들은 공공 배달 앱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공 배달 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자, 윤상현 총무부장께서 먼저 좀 알려주시죠. 공공 배달 앱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명칭에도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민간 배달비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앱보다는 분명히 확실한 것은 저렴하게 수수료 체계가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유지 보수 역시 지자체에서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앱이 처음에 이제 출시가 됐을 때는 대부분이 보면 지자체에서 스스로 프로그램 개발부터 해서 운영까지 해서 인력까지 다 하는 게 그런 게 주체를 이뤘었는데 지금 현재는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서 네.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군산시는 지자체 자체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사업 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게 다 있을 건데 그 방향에는 아주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네. 서울시는 이제 민간 그 협력 방식으로 해서 예산은 서울시에서 되고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은 위탁사에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한으로 지금 들고 있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돌아가는 프로모션 혜택이 좀 많은 그런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자체도 있지만은 공공 배달 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배달 그 중개 수수료가 1 내지 2%라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큰 강점이 있고, 또 이런 방식은 최근에는 그 지자체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보다는 민관 협력형으로 그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은 신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결제 라인도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신속성이 떨어지고 바로바로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쌓아가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기존의 업체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 축적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 업체하고 그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또 예산 측면이라든지 개발비 측면에서 이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운영 주체가 민간이 아닌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공배달 앱인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전체를 그냥 운영하는 방식도 있지만 민관이 함께, 그러니까 위탁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어요. 임창욱 이사장께서도 좀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공공 배달 앱이 왜 출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 그 국내 배달 앱 1위 업체를 외국계 기업에서 와가지고 이제 인수합병하게 됐죠. 그리고 뭐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인수합병 후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을 M&A 합병을 하면서 그런 수수료 인상은 미리 다 예견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계속 이야기됐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요, 또 정보나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를 또 왜곡하는 그런 또 현상도 발생이 되고요, 또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방안으로 이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자라고 이제 작년부터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는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최근 취업 포털에서 이제 조사한 그 결과는 한 88% 정도에서는 지역이나 혹은 그 소비자나 혹은 점포에 이런 그 어떤 혜택이 있는 배달 앱을 사용하겠다라고 한 88% 이상이 대답을 하셨고요. 네. 70% 정도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은 내가 어떤 혜택이 없더라도 공공 앱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응답에서 공공 앱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런 관심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공공 배달앱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공공 배달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정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공공 배달앱에 대한 내용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 3월에 군산에서 공공 배달앱이 출시돼서 꽤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 출시 이후에 그래서 크게 좀 변화된 점, 그리고 이제 군산에서 실시해보니 특히 이런 것들이 좋아서 다른 지자체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대 효과와 관련해서 정찬호 센터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 화폐 사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나 기대가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 경기도에서 그 2달간 그 경기도 공공 배달앱 그 배달 특급, 예, 여기 그 조사한 결과가 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지역 화폐 사용률이 68%로 나왔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67.6%가 지역 화폐를 통해서 매출액이 회복됐거나 또는 증가됐다라고 답을 했고요. 70%가 지역 화폐, 지역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주도 이 공공 앱이 이렇게 돌면서 소상공인들 활성화랄지 상권 또 이런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지만 여기에 맞물려 돌아간다면 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권 활성화나 매출에는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들이 있었다라는 네. 통계 자료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윤상현 총무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정찬호 센터장님하고 그 비슷한 의견 같은데요. 군산시에서 지난 3월에 배달의 명수가 홈런을 쳤죠. 예, 홈런을 쳤고, 그래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뭐 공공 배달앱 개발이 경쟁적으로 뭐 개발하게 되었고, 우리 생활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생활하는 밀접하게 지금 민간 배달 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 이런 시기에 국민들 관심도가 아주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또 국민들 공감도 많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의 영역에만 있다라는 그런 배달앱 시장을 이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어느 시대가 변하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공공 배달업의 형태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로배달 유니온과 같이 운영 주체를 민간에 맡기는 방식과 지자체 자체에서 맡기는 방식으로 아주 지금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시도도 큰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공공 배달앱이 지향하는 민간보다 낮은 그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 화폐, 우리 네.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상생카드를 10% 할인해서 구매를 할 수 있고, 그 할인 카드를 사용을 해서 배달앱을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플랫폼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기존 1, 2, 3위를 다투는 국내의 큰 그 메모드급 배달앱들이 네.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향후 배달앱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표현해 주셨지만 매머드급이라고 민간 배달앱을 표현해 주신 만큼 사실 이제 민간 배달앱과 함께 공공 배달앱이 경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들의 어떤 공공 배달앱에 대한 인지도뿐만 아니라 써보니까 민간 배달앱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라는 그런 경쟁력이 분명히 확보가 돼야 할 텐데 아직은 그런 가맹점이 좀 부족한다든지 수가 좀 부족한 문제라든지 분명히 이제 갖춰나갈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임창우 기사장께서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저희 공공 배달앱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높았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맹점의 부족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그 또 시스템적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한 이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공공 부분이 민간과 경쟁하는 그런 이제 뭐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민간 부분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벌써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시장에서 자생력을 지금 키워왔는데 과연 공공에서 그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의 그 부작용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공 배달 앱은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속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기업에서는 이 배달 앱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가맹점이나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서버나 고객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 인원의 증가 이런 투자들을 계속 지금 늘려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공공 배달 앱이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시장 경쟁에서 이기려면 마케팅이 되게 지속적인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공공 배달 앱은 이제 가맹점에게는 이제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네. 사실은 이제 그 민간 배달 앱에서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고객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습니다만은 공공 앱들은 뭐 2% 이하의 수수료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주는 혜택은 전부 국비나 지방비로 이렇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또 이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앱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공 앱이냐 어떤 그 사설 앱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시작된 광주형 이제 공공 배달 앱도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군산의 공공 배달앱 예를 잠깐 언급은 했지만 지금 혹시 그 타시도 공공 배달앱 현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윤상현 총무부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작년 11월 기준 공공 배달앱 현황을 보면은요, 이제 올해 광주형 공공 배달앱도 7월 달부터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개발해놓고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런 공공 배달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로 배달 유니온이 지난 9월부터 민간 협력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일부 시군에만 지금 국한해서 하고 있지만 배달 특급,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한 구에서만 좀 단독으로 하는 서구 배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군산에 잘 알고 계신 배달의 맹수, 또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만 부산의 사투리에서 어디고, 그래서 부산의 어디고, 세종, 대전, 천안, 시흥, 상주에서 지금 현재 전국 10여 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착한 소비라는 그런 걸 전제를 하고 시민의식의 할인 혜택을 무기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공공 배달앱이 언제까지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이게 세금에 기대고 시민의 의식에만 기대서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것이 공공 배달앱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의 큰 장점인 지역 화폐하고 연계한 할인 혜택은 계속 나오는 문제점은 세금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자체 세금이 투입이 된다 보면은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런 현상을, 이런 그 사업을 지자체장이 선심성으로 단발성으로만 하고 또 다른 지자체장이 바뀌다 보면은 네. 예산 논리로 해서 또 투입을 중단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오히려 민간 배달앱에 놔두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 시스템을 자꾸 갈아타다 보면은 사업주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지속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임창욱 이사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앱들이 한 10개 정도가 이제 출범이 됐거나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저 측면을 좀 다르게 봐서 그 마케팅 측면에서 브랜드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군산의 배달의 명수랄지 혹은 또 경기도의 배달 특급 이런 브랜드명이 되게 귀에 잘 들어오고 이렇게 익숙한 그런 브랜드명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제 그 경기도의 배달 특급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한 1.1%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1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런 광고비, 깃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앴고요. 대신에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거, 점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노출 순위인데요. 이것을 이제 GPS를 통해 가지고 주문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부터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충청도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공 앱들이 이제 지자체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민간 협력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런 이제 좀 수수료를 줄이거나 혹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거, 운영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식업 협의회에서는 그 회원사들이 일괄로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맡아주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도민 홍보랄지 지역 화폐하고 연계한달지 혹은 이제
그 지방비를 통해서 소비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들을 강구하는 그런 이제 협업화 모델로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공공 앱 출시가 계속 늘어나면서 계속 진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타시도의 사례들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장단점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지역 광주에서는 곧 7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광주형 공공 배달앱 서비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또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까요? 계획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윤상현 총무부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광주형 공공 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는 우리 광주 관내 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여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 개발하는 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 민관 협력형 그래서 셀프라는 지금 배달 앱 회사하고 광주시가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 공공 배달 앱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광주 공공 배달 앱 이름이 좀 그렇죠. 그래서 네. 이름 공모도 여러 가지 지금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범 운영 전이기 때문에 광주 공공 배달 앱으로 성격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입비가 없습니다. 큰 회사에서는 가입비에서 뭐 깃발꽂기 가입비가 있고 그러는데 가입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가 많게는 15%까지 간 데가 있어요. 근데 이 광주 공공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2%, 그 중에서 1%는 공공 배달앱의 가장 취약점인 소비자 프로모션, 소비자 유인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소비자 프로모션에 1% 재투자를 하기로 했고 또 하나 그 광주 상생카드를 광주에서 10% 할인해서 구매를 해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단체에서도 광주형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된 그 주문을 하게 된 데는 저희 단체에서도 좀 할인율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외에 전통시장 장보기 기능이 탑재가 돼서 전통시장의 물건도 광주 공공 배달앱으로 그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4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해서 7월 달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형 공공 배달의 특징은 그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 공공 배달 앱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뭐 바라는 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라이더 입장에서 오늘 박선우 회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공공 배달 앱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 좀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 앱은 저는 지역 앞에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배경이 똑같습니다. 등장 배경이. 지역 화폐가 등장한 이유는 공무 상권을 막기 위한 거죠. 그리고 공공앱도 그에 발맞춰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제 일단 공공앱이 개발됐다니 참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반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3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제3자란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 근데 지금 배달 라이더가 여기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로는 보면 소비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 끝 마무리 작업을 하는 분이 배달 라이더 분이거든요. 이분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은 뭐냐면 그 배달 라이더 분들이 기존 앱을 좀 무시하고 이 광주형 공공 앱을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겠다 하는 배달 라이더 분들에게는 특별히 좀 그 적립금이라든지 좀 혜택이 주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그 적립금으로 지금 부담되고 있는 그 산재 보험료라든지 니스 그 이륜차 니스 보험료라든지 그 부담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 소상공인, 또 배달원 이렇게 3자가 모두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공공 배달 앱의 성공을 위한 어떤 방안 또 바라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씩 더 듣고 싶은데요. 정찬호 센터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군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네네. 좀
군산에서 평가했던 이걸 중심으로 좀 이러저러하게 이런 방안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를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군산에서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넓혔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 앱 배너나 홍보 자료를 단순하게 이 상품이 이렇습니다. 광고만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은 단순한 상업성 광고의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주 인권의 도시 이런 걸 홍보하고 그런 인권 사업을 같이 시민들이 이 앱을 통해서 일부를 또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또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정책이랄지 이러저러한 의견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좀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차원에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초창기는 좀 어색하지만 신뢰도가 높아져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신뢰랄지 믿음이 더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중에 손을 떼는 것보다는 뭔가 안착화될 때까지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 서비스 사용을 아까도 이제 이사님께서도 그런저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민간 플랫폼하고 경쟁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지 이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만 국한시켜가지고 이것만 이용해라라는 것보다는 네. 다양한 서비스와 기호를 충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의. 그래서 그런 타 서비스 시스템하고도 연계를 해달라는 이런 주문이 한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주 프로모션 판매 촉진 할인권 강요한다랄지 이런 어려움들을 좀 없애주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비자 활용도를 지역 상품권 같은 걸로 해서 쭉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혜택을 좀 줌으로 인해서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좀 이런 방안들이 군산 배달앱에 평가했던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번 강주시 배달앱에서도 참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여도와 또 타 서비스의 연계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신뢰도를 쌓아가는 부분, 또 특히 광고뿐만이 아니라 소통의 하나의 장으로 이 앱을 활용하는 점들, 또 시장도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점들, 다양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임창욱 이사장께서도 이 공공 배달 앱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몇 가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공 앱이 민간 배달 앱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이기려면은 민간 앱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비자가 광주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이렇게 광주 상생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소정의 캐시백을 지급을 해주거나 혹은 또 광주 특산물을 또 저렴하게 구매를 할 때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거나 혹은 또 광주광역시에서 관장하는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료 할인 쿠폰, 또 광주에 공영 주차장이 되게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이런 이용권 배포, 이런 것들은 민간 앱에서는 민간 영역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국비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품 위생이나 안정성 관련되는 것들도 점포마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나 세무의 성실성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환경 책임, 또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원산지 표시를 아주 잘하는 우수 점포랄지 이런 광고가 아닌 품질 정보를 공공 앱에 이제 소비자에게 주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존의 공공 배달 앱들을 이제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40대 이후에 장년층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이유가 지역 화폐 할인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1인 가구날지 신혼부부 20대, 30대 층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 30대의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도
이제 조속히 좀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맛집은 그 지역의 맛집은 지역민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품질 인증이라든지 특산물이나 관광지와의 연계, 그다음에 그 배달 앱이 통할 수 있는 타켓을 선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방안들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공공 배달 앱에 대한 뭐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배달업에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 또 소상공인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배달 노동자라고 하는 배달원, 라이더들의 어떤 고충도 굉장히 요즘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1997년 현행체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몇 차례 뭐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 골격은 24년 전 뭐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의 근로기준법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 등장한 이 일자리를 그래서 어떻게 이 기준으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또 낳고 있는데요. 자, 배달 노동자들의 지금 실제 고용 형태는 어떤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천호 센터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라고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 일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얼마, 휴일 휴게 얼마,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이 특수 형태의 근로계약은 건당 얼마씩 한다 할지 아니면 시간당 얼마씩 한다 할지 이렇게 일종의 이제 내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또 다른 개인 사업주, 개인 자영업자가 되어가지고 배달 대행 업체나 배달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런 형태의 계약을 특수 형태의 근로 계약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6월달에 배달 노동자 약 200여 명을 조사를 강주 시내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면 이 17%는 식당이나 그 점주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4대 보험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형태냐? 물론 응답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을 때는 80% 가까운 비율이 이런 특수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지시랄지 감독이랄지 출근 체크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일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는 이런 노동 형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뭐 4대 보험이랄지 퇴직금이랄지 여러 가지 수당이랄지 근로기준법에 적용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제외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개인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의 신분으로도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형태의 종사자들이 이 배달 라이더들이고 특수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 조사에 따르면 보수랄지 이런 계약 내용에 그런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점에서 좀 문항이 좀 있었는데 회사 배달 대행 업체 이 회사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다는 비율이 60%로 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사업체 지시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근로자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그 앞뒤가 모순 단계죠. 40% 정도로 나는 그래도 근로자다. 네. 근로자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고 있다. 이런 비율이 40% 정도로 나와 있는 이게 굉장히 특수 형태의 그 고용 계약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랄지 자신이 스스로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도 정체성이 어려운 뭐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현재 배달 노동자의 고용 형태가 어떠한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누구보다 박선우 회장께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전찬호 세타님이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배달 라이더들 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아직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군이 없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명칭을 아니 직업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이제 생긴 목적이 그겁니다. 저희 협회가 설립한 목적은 배달 라이더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 공익보를 하자는 게 저희 협회의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건설 안전 협회에서 이수증을 이렇게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급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배달 라이더 분들께는 지금 아무런 그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조속히 지자체에서 좀 교육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직업 의식이 아직은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직업 의식은 결국은 이제 배달업도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인식, 그게 생기기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배달 노동자들이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이제 배달업을 통해서 돈도 벌고 수익 이제 창출해 가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할 만큼 내가 얻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근무 환경으로 따지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노동 시간들에 대해서 특히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찬호 센터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작년 저희 조사를 다시 한번 또 추가 네네. 말씀 좀 드리면요. 주당 근무 일수가 평균 5.5일인 걸로 나와 있고요. 주중 하루 근무 시간은 8.5시간.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죠. 이런 근무 시간은 9.5시간. 대기 시간은 2.1시간. 그래서 한 주 환산을 좀 해보니까 48시간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인데, 네. 예. 토요일도 풀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없고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일한다는 비율이 50% 정도 나와 있고요. 휴무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20%. 네. 예, 그 따로 쉬는 날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할 때 쉰다는 응답 사례가 48%. 네. 예, 나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부는 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 월 평균 소득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수수료, 세금, 보험료 이것을 다 포함해서 네. 받는 게 월 217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48시간을 일하게 됐을 때 2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17만 원을 월 받는데 수수료, 세금, 보험료를 이게 떼게 되면 네. 예,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저임금의 224만 원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노동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선우 회장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배달 라이더 분들은 항상 우리 일상에 있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의 특수 상황 때문에 좀 두드러진 것 뿐입니다. 근무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질 않고요. 배달 대행업체가 일단 배달 대행업체가 생김으로써 대기 공간은 생겼으나 장소는 협소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프로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무하고요. 이제 피크 타임이 지난 시간, 대기하는 장소는 늘상 편의점 또는 공원 등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 및 각 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 일명 제 생물법인데요. 2021년 7월 27일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이 있고요. 본협회에는 저희 본협회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3월 초 개장을 지금 쉼터 조성을 했고요. 3월 초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부산지에도 지금 쉼터를 조성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 쉼터는 라이더 분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생물법에서 보듯이 소화물 보관소가 함께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더 분들의 휴식처도 동시에 그 소화물을 배송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이더 분들의 그 소득이
증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좀 전에 사고의 우려도 있다, 뭐 이런 분쟁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전면에 서 있기 때문에 분쟁이 고객과 발생됐을 때 배달 노동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쟁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윤상현 총무부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급격히 우리 배달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주택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좀 많이 앞서가는데요. 배달 앱을 이용을 해서 음식을 배달을 시키는 경우는 이미 이제 배달 가능 시간이 그 이용자한테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되기 때문에 배달 지연,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기상악화라든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그런 외에는 적정한 시간을 고려를 해서 공지를 하기 때문에 큰 배달 지연 사고라기보다는 그 외에 이제 뭐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큰 이유가 아니고서는 크게 뭐 분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조금 5분이라도 늦었다. 주문자 입장에서는. 그랬을 네. 때는 가장 먼저 음식을 배달해 준 사람은 배달원이고 또 그 음식을 만들어준 사장님은 직접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불만을 갖다가 우리 배달원한테 다 쏟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원들이 다 그냥 불평불만이 많고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이게 가장 힘드는 직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배달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이 간혹가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책임 주체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지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선우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배달 대행과 관련된 이런 처우라든지 규정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게 하나의 직업군이다 보니까 네. 잘 만들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의 실수로 인한 뭐 문제, 불찰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배달 중개업체에서 고객 고충시를 통해서 고객 상담실을 통해서 뭐 상단에 노출된 걸 밑으로 좀 내린다든지 해서 페널티를 줘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된 건 아니고 명확한 근거는 없이 그때그때 좀 주먹구구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정도 우리 업계라든지 좀 뭐 관해서 관여를 해서 명확하게 책임 주체를 좀 가릴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정찬호 센터장께서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댓글이랄지 민원이 들어가고 또 벌점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항의하고 싶어도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실정인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가 라이더 유니온이랄지 이런 노동조합을 통해서 좀 그런 개선 노력을 좀 제기는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직 좀 안정적이지 못한 이 라이더 직종의 근속 연수도 그렇게 길지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30, 40대도 좀 늘어나는 그런 비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 환경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이랄지 이런 권익단체 활동도 쉽지가 않는. 그래서 아직은 이런 노력들 또한 이제 사회적인 또 보호 장치 이런 내용들이 뭔가 좀 지혜가 좀 모아져 가야 네. 이분들의 어떤 소비자의 따라 보면 갑질과 관련된 행태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데 내가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 당사자들의 어떤 주체적인 자각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이건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배달 노동자들 그들의 안전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려드는 주문과 또 속도 빨리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서 도로교통 관련해서 이륜차 사고 발생률이 실제로도 높아지고 있다는 수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 박선우 회장께서도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안 좋은 사고는 항상 달고 다니죠. 네.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고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겨나는 배달 업체들로 인해 출혈 경쟁도 있고요. 배달료에 대한 현실화도 좀 절실합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배달료가 기본료가 한 4,000원대 되지만 강주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3,300원대입니다. 지금 배달 그리고 건당 3,000원의 수수료에는 배달 수수료와 이륜차 리스비 하루에 25,000원에서 한 35,000원 정도 한다네요. 이걸 납부하고 나면 이걸 이제 다 납부하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좀 많이 좀 무리한 좀 준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이제 그 사고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좀 그 현실화와 그리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교육과 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조금이라도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속도 경쟁을 하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또 정천호 센터장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조사에 강주권에 최근 1년 동안 안전사고 비율을 체크를 해봤는데 2명 중 1명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은 사고가 주행 중에 넘어지는 사고, 이게 한 80%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나 트럭과 충돌 사고, 이게 50% 정도. 네. 그 다음에 물건과 충돌, 뭐 쌓아놓은 야적장이랄지 아니면 뭐 어떤 건물에 뭐 이런 게 한 30% 정도 나왔고요. 같은 이륜차끼리 사고도 한 20% 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나 그 전동 킥보드, 네. 이제 이런 쪽과 그 사고가 한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행 중에 넘어진 사고가 80%가 넘는다는 건 속도 때문인 네, 그럴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급회전, 그렇죠. 네, 이런 게. 네. 자, 그렇다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수리비나 병원비 등은 지금 뭐 사고 처리 관리에서 궁금합니다. 임창욱 이사장께서 좀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사실 이제 예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넘어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배달 앱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플랫폼들이 개입도 되고 이게 노동자냐 또 사용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많이 이렇게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달 중에 이제 사고가 나면은 치료비랄지 또 오토바이 수리비랄지 이런 부분에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이제 노동계에서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라이더들의 산재 보험은 그 지역에 있는 배달 대행 대리점에서 가입을 시켜주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개인당 월 한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100% 이제 사업주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산재 보험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보험을 또 들어야 되는데요. 개인용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서는 이게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고 유상 운송용 이륜차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영업용 오토바이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가입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보험은 연령하고 경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이제 그 뭐 적게는 연 70, 80만 원에서 많게는 연 4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이런 소득이 욕심이 나가지고 라이더들이 이제 뭐 보험 없이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지만 이제 한 번의 사고로 그동안에 이제 모아놓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배달원 분들은 뭐 적절한 형태의 이륜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적인 그런 지원 제도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 가입 그냥 없이 그냥 이렇게 배달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험 가입의 필요성도 라이더분들이 또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선우 회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배달 라이더분들이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신의 기책이 있으실 경우에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전액 이제 본인 부담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요.
보험료가 이제 그 20대 아까 이제 임찬욱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요. 20대 같은 경우 20대 초반 그 라이더 분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올 보험료가 연 보험료가 1,200에서 1,500 정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싼 리스에는 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게 하루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0에서 35,000 정도.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인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은 크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하면 산재보험은 꼭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 보험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정찬호 센터장께서 먼저 해주시죠. 이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서 일반 산재보험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는데 그 5대5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50%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저희들한테 그 접수되고 있는 것은 그걸 처음에 산재 신청 시 적용 제외를 체크를 해라. 그래서 산재보험 안 들겠다. 내가 의사표명을 하게 되면 네. 그것도 안 해도 되게 되는. 그래서 그게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일부 그런 요구가 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금융 관계들이랄지 이러지 하다 보니까는 좀 수입이 공개되는 거 부담되는 분들,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 또 들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미가입 이후로 보험료 부담이 35%, 또 필요성 공감 못한다 21%, 회사 결정이나 공고로 18% 이렇게 돼 있고요. 산재보험 가입은 40.1%,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36.7%로 저희 조사상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그 교육 문제를 자꾸 언급해 주셔서 이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선우 회장께서 좀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앞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교육이 지금 현재 교육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요. 네. 일부 배달 제가 이제 조사한 결과는 일부 배달 그 대행사에서 일부 좀 자기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봤던 그 배달 라이더 점주분들은 교육 좀 시키더라고요.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 거의 전부 하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보험협회 설립 목적은 교육을 통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협회로서 이번에 실행된 생물법에 따른 라이더들의 민간 인증제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 보험협회가 속해 있는 경기도 시흥시는 지자체 인증제를 지금 만들어서 우수한 배달 라이더분들에게는 향후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또한 음식물을 배달하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에 보건집 발급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임창우 이사장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전사고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실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일간지 어느 한 기자께서 업체에 가셔서 배달원 체험을 하고 이제 작성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현장 투입되기 전에 이제 배달원 예비 교육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앱 사용법이랄지 혹은 이제 개인 정보 보호,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예방,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1시간 남짓 교육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보도 침범이나 또 횡단보도 사고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은 실제로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그 사고 사례나 혹은 또 이제 사고 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강사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사고가 잘 안 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기사가 우리나라 이 배달원들의 안전 교육의 현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고 같은 경우는 경력이 짧을수록 또 날씨가 안 좋을수록 이렇게 높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배달 대행 업체에서 사실은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또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배달원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점검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계절이나 날씨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안전모, 또 안전의복, 장갑 등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1월부터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배달원들의 안전과 보건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이 돼 있고요. 또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이렇게 돼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네. 자, 이어서 윤상현 총무부장께서도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특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말씀에 앞서서 그 우리 박선우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보건증 발급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저는 그 좋은 조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음식을 모든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들도 보건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보건증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참 좋은 의견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덧붙여서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가맹 점주 입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 보면 우리 배달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찬바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음식을 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그 세대 현관 앞에서 그 주문자가 마주칠 때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검정에 헬멧 쓰고 또 뭐 제복 같은 검정 옷 입고 뭐 여기 액세서리 주렁주렁 달리는 옷을 입고 부츠까지 신고 얼굴도 안 본 상태에서 까만 장갑을 끼고 여기서 음식을 전달하고 받고 그럴 때는 상당히 이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처음에 딱 되면 자체는 맛이 좀 사라지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안전적인 문제만 좀 확보가 된다면 그런 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면에서 음식을 전달할 때 갖출 수 있는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선행이 되면 서로 다 윈윈하고 기분 좋게 주문 배달하고 주문 받고 서로 신뢰감이 더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시커멓게 가면은 상당히 좀 여성분들이나 약자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네, 배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자체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요. 조끼 이렇게 밝은 조끼라도 입을 수 있는 라이더분들한테 그걸 좀 제공하기로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뜻도 좀 있습니다. 네. 헬멧에 스마일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서 쉼터도 뭐 정말 불충분하다. 편의점 앞에서 많이 쉬고 있다.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셔서 간단하게 그 쉼터에 관련해서 그 박선우 회장께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 앞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네네. 지금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생물법 2021년 7월 27일 날 지금 실행하는데요. 그게 발맞춰서 지금 지자체나 지자체에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 배달 라이더분들 이제 배달 라이더분들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돼 있는 분이 계시고 플랫폼 노동자가 계시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는 말 그대로 주문의 배달 앱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받는 분이거든요. 주문을 직접.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의점이나 여기 공원 밤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우발적 사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쉼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소속감에 들게 만드는 거죠. 그분들의 직장 개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 때문에 그리고 항시 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소화물 보관소까지 그리고 또 더 덧붙인다면 상담실 같은 경우는 이직을 혹시라도 원하신 배달 라이더분 같은 경우는 직업 상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포함해서
네. 된 쉼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배달업이 정말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막 배달업에 대한 관심이 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토론에서 해주신 얘기들은 앞으로 배달업에 관련한 또 개선점들이 그만큼 또 많았던 내용이었는데요. 자, 끝으로 뭐 오늘 미처 다 말씀 못하신 내용이 있거나 또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총무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회원사 회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근본에 공공 배달의 비나 여러 가지 우리 회원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앞이 안 보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선우 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토론에 대한 모든 해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폼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거듭해야만이 작은 결실이라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실의 끝자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 라이더분들에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임창욱 이사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 배달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집에 계속 나왔지만은 저희 배달원들은 이제 산재법 특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실은 이제 산재배에 가입되도록 돼 있는데 이 임의탈퇴라는 그런 그 제도 때문에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렇게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홍보돼야 되고 그다음에 라이더들이 임의탈퇴를 자의로 한 건지에 대한 것들도 보다 이제 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배달 대행 업체들에 대한 책임 정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사실은 이제 서로 독립적이지만은 실제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준사용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과 수행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음식 배달 대행업을 좀 등록제로 바꿨으면 좋겠다.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원들의 수랄지 이런 등록 대행 업체의 수랄지 이런 수가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산재 보험료 징수 같은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등록제를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를 장기화되면서 또 뭐 소비자들도 그렇고 뭐 점주들도 그렇고 뭐 배달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좀 서로 간의 입장들을 조금만 먼저 배려한다 그러면은 아마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찬호 센터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공공 배달 앱은 소상공인 또 소비자들뿐만이 아니고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이랄지 처우 개선과도 직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그냥 당사자들이 아무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손에 쥐어질 일은 만무하고요. 배달 노동자들의 자기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조직 건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배달 노동자들이 좀 자기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동단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뭐 폭설이랄지 폭우랄지 이제 이런 과정에서 배달 지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또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배달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배달 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우 개선 문제 대책 마련을 비롯해서 공공 배달 앱의 필요성 등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실 때
배달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큰 보람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